네, 우리 지금까지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지번,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또 2장, 3장을 넘기시면은요, 40페이지에 5에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면적과 경계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경계를 등록하고 나중에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책의 순서는 면적이 나오고 경계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경계부터 먼저 다룰 거예요. 경계를 먼저 정하고 면적을 정하기 때문에요. 자, 40페이지 경계부터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실제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자,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실제 토지가 있어요. 자, 이 실제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알 수 있어요. 그 토지에. 자, 그러면 이 토지의 모양,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요,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즉, 경계는 D장에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에 등록해요. 도면. 그러니까 도면 그러면은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라는 도면에 등록을 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이제 합니다. 등록을 하려면요. 근데 문제는 먼저 등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 측정. 이것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걸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겠죠. 줄이는 정도로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측량을 하게 되고요. 양을 정하는 건 우리 측량이죠. 측량을 하고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줄이는 거죠.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축척을 통해서 이제 도면에 이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이것을 뭐 50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500분의 1 축척에서 줄여서 등록을 하겠죠. 500분의 1로. 모양이 좀 비틀어졌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경계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측량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등록할 때는 먼저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줄자 가지고 가서 한 사람 여기서 서 있고, 여기서 한 사람 여기서 쭉 줄자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그러면 너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할 때는요, 먼저 기준점을 먼저 정해요.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지적 기준점 이렇게 하는데요. 기준점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 선의 굴곡점이죠. 이걸 경계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토지의 경계점을 해서 지상 경계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시설, 기계 같은 거 설치를 합니다. 여기도 설치를 하고요. 광파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문적인 것인데 우리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 광선을 쏩니다. 광선을. 그럼 광선을 쏘면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해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레이저 같은 걸 쭉 쏘니까 어떻습니까? 거리가 딱 측정이 되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광선을 쏴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광선을 쏠 때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어요. 각도는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변을 알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또 각도를 알면은요, 우리가 이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에서 이 거리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인 방법에서 우리를 일찍이 수학을 이제 포기하게 했던 것이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나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요,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줄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거리도요,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 토지, 이게 실제 토지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는요, 우리가 직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은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에서 직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직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합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리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직선으로 등록이 돼요. 직선으로. 여기도 직선으로.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면에는 다 직선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경계. 직선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이제 삼각측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토지에 있어서 이 경계 있죠. 실제 토지. 이 실제 토지의 경계는 이 지적 공부, 즉 도면상의 경계와 구별해서요. 지상 경계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순히 경계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때 이 선의 굴곡점이 있죠. 꺾이는 점. 이 굴곡점.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토지에서도 굴곡점이 있는 거죠. 굴곡점. 이것은 앞에 또 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상경계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토지의 경계점은 지상경계점. 그래서 실제 토지는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경계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방금 봤어요. 우리 경계, 단순히 경계 그러면은요, 도면상에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선,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자, 그러면 경계 개념을 보죠.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 경계점이죠. 경계점을 직선, 동그라미 치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 여기 지적공부에다가 도면이라고 쓰면 되겠죠.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도면,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니까. 그래서 지적공부, 즉 도면에 등록한 선,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그리고 실제 토지의 경계는 이제 구별하여 지상경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밑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밑에 2 보시면은 경계의 설정 원칙에서요. 양괄호 1번 보시면 이런 경계도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이 위임해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경계를 등록합니다. 즉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계도 국가가 정해요. 이것을 뭐 경계, 국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다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직선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불가분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경계는 이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 이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둘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나눌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4번 오른쪽 보시면은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것은요. 만약에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제 이웃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요. 이 토지는 임야에서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토지는 지적도고 임야도니까 지적도가 축척이 더 크고요.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요. 그러면 요 경계는 어떻습니까? 요 경계는 지적도에도 등록될 것이고 임야도에도, 이건 임야니까 임야도에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야도에도 등록돼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약간 오차가 있어요. 좀 틀려요. 자, 그러면은 지적도에 있는 경계가 정확하겠습니까? 임야도에 있는 경계가 정확하겠습니까? 지적도의 경계가 더 축척이 크니까 크면 클수록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축척이 큰 쪽의 경계에 따른다. 그러니까 축척, 종대라는 것은 축척이 큰 쪽, 대죠. 큰 쪽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그 밑에 있죠.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라야 되겠죠. 작은 도면이 아니라.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경계를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밑에 3번 보시면 지상경계 기준이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를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통해서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할 테니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 이건 지상경계죠. 지상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럼 지상경계와 관련돼서는요, 우리 한 장 넘기시면은요, 이거부터 보죠. 지상경계 43페이지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양가로 3에서 경계의 결정 이렇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만 볼 거예요. 자, 토지의 지상경계 있죠. 지상경계 동그라미 치시고.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지상경계는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둑이 있다든지 경계와 아니면 담장이 있다든지 또는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철조망이 있다든지
또는 경계점 표지, 뭐 말뚝이 박아져 있다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담이 있으면 담을 기준으로 이 토지와 이 토지 중간에 담이 있으면 이게 지상경계가 되겠죠. 지상경계는 이렇게 담, 말뚝 등에 의해서 표시되고 그 담을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되겠죠. 자,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에 의해서 표시가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장 앞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담이 있는데요. 근데 보죠. 쭉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여기 담이 있다고 해보죠.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자,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게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쪽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냐, 이쪽을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지상 경계에 담이 있었을 때 이 담의 경계 결정 기준은 어디가 되냐죠. 지상 경계 이제 결정 기준이야. 담이 있을 때 어디를 지상 경계로 볼 것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할 것이냐죠. 그럼 보통 담이 있으면은요, 이 담은 보통 갑하고 이쪽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이 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담을 설치할 때 어디다 설치하겠습니까? 지상 경계가 여기면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담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따라서 담이 있는데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지상 경계는 이 구조물의 중앙이겠구나 해서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물이 있었을 때, 높낮이 차이가 없었을 때, 구조물이 있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에서요, 동그라미 1번 시행령 보시면요, 그 색칠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해가지고 있죠.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법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가지고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 내용이요. 밑에 책 내용으로 1, 2, 3, 4, 5로 있어요. 먼저 보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물의 중앙이죠. 여기가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고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다 뭘 쌓습니까? 축대를 쌓겠죠. 축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와 이 토지 사이에 연접하는 토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축대가 있었을 때, 구조물이 있었을 때 이때는 어디를 경계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때도 구조물의 중앙을 놓고 지상 경계를 할 것이냐. 자, 이와 관련돼서요. 자, 이 축대는 일반적으로 누가 쌓겠습니까? 아래 토지 소유자가 쌓겠습니까? 위 토지 소유자가 쌓겠습니까? 만약에 축대가 없어가지고 토지가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보죠. 자, 무너지게 되면 이 흙은 갑이 치웁니까? 을이 치워야 합니까? 이 흙은 을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것이 넘어와가지고 갑의 토지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을이 치워야 되겠죠, 을이. 또 만약에 을이 소유하는 이 토지가 무너져가지고 갑에게 다치기라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는 을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축대는 누가 쌓아요? 일반적으로 을이 쌓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축대를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대는요, 을이 쌓았기 때문에 을이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을이 소유예요. 자, 그러면 을이 축대를 쌓을 때요, 갑 토지 넘어와가지고 축대를 쌓게 되면 갑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토지 안쪽에다 쌓으라고 하겠죠. 이 축대는 을의 것이니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 안쪽에다 축대 쌓는 것을 허용했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높낮이 차이가 있고 축대가 있으면요,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지상 경계는 어디였다는 걸 의미합니까? 여기 하단부, 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축대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2번에 있죠.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그 다음에 3번은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야예요. 여기서 임야.
근데 임야인데 여기를 파가지고요, 도로를 만듭니다. 아니면은 운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운하를 만들게 되면 국어가 되겠죠. 국어. 도로 나와. 뭐 국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도로예요. 그렇죠? 여기는 도로. 그럼 여기는 임야예요. 그럼 이 경사면은 임야겠습니까? 도로겠습니까? 경사면은. 만약에 여기를 도로로 보게 되면 임야와 도로의 경계는 여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를 경사면을 임야로 보게 되면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도로로 봐야 되고 임야로 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이죠. 깎였다는 것을 절토했다, 흙을 파냈다는 거죠. 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어디로 봐야 돼요? 이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를 되겠죠. 여기도 여기,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죠. 물론 가운데를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요, 옆을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야예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옆을 이렇게 팠습니다. 옆을. 그럼 여기는 도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경사면이 과연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자, 어떻게 본다고요? 도로로. 도로를 파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어디로 봐야 돼요? 여기죠. 어디예요? 경사면의 상단부. 자,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나오죠.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가 된다. 자, 그러면 중앙 하나 있고요, 하단부 하나 있고 상단부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그림을 연상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요, 토지가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예요. 자, 보죠.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예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여기는 바다예요. 자,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이요,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는데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속적 표현, 즉 법적인 표현이 아닌 것들은 다 세속적 표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개펄이라고 하는 거죠. 개펄. 이 개펄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간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석지. 자, 그럼 이 간석지, 개펄을 바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토지로 볼 것이냐 이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우리 법은 이 개펄 간석지는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로 취급합니다. 바다. 자, 그러면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왔을 때 여기죠.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바다로 보기 때문에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왔을 때 이때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 돼버리면은 여기는 토지가 돼버릴 테니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4번이죠.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바닷물을 메웁니다. 이게 바다인데요. 여기를 메워요. 메우는데 간척 사업을 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메우는데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매립을 하고 매립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제방을.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방은 이제 우리가 토지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토지로. 토지 일부로 등록을 할 때요. 그러면 토지와 이제 바다의 경계, 제방과 바다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은 여기까지 또 올라와요.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럼 최대 만조위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제방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바닷물은요, 제방의 여기를 절대 못 넘어오겠죠. 여기를 넘어오면 제방을 더 높이 쌓아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 부분을 우리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는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부. 그러니까 안쪽 하단부도, 안쪽 어깨도 아닌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바다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제방으로 분리됐을 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기준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5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니까 바다를 메웠다는 거죠.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번이 있어요. 우리 위에 법 조문에서는 동그라미 2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항을 봤고요. 자, 2항에 있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래서 측량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측량,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려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 벽은, 담이죠, 담. 이 담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해. 내 거야.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는 보통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데 갑이 담을 쌓자고 했더니 을은 난 돈 없다는 거죠. 쌓고 싶으면 네 돈으로 쌓아라 이거예요. 네 돈으로. 나는 못 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래 알았어. 내 돈으로 쌓을게. 그래서 갑이 자기 돈으로 담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담은 갑의 것이 되겠죠. 갑의 것이. 그럼 갑이 이제 자기 담을 이제 쌓는데요. 을 토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담을 쌓게 되면 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죠. 당연히 이 토지 안쪽에다 담을 쌓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자기 토지 안쪽에다 담을 쌓았겠죠. 그러면은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는 어디였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 담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담이 내 거야 라고 하면은요, 측량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소유권에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지상 경계는 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을이 위 토지 소유자가 축대를 쌓는 게 일반적인데 을이 안 쌓아요. 을이 안 쌓으니까 갑이 살기 위해서요. 자기 돈으로 축대를 쌓아요. 자, 갑의 돈으로 축대를 쌓으면 이 축대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 되겠죠. 그럼 갑이 축대를 쌓을 때 을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으려고 그러면 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축대를 쌓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 이 축대 내가 만든 것이다. 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상 경계는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면요. 우리가 처음 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소유자가 다르면은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그래서요.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 처음에 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소유해요.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소유해요.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2, 3에도 불구하고요. 중앙, 하단부가 아니라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 그러나 4번, 5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요. 4번, 5번은 토지와 바다의 경계잖아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1, 2, 3번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체크하시면 되겠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그라미 치시고 이럴 때는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넘기시면은 방금 설명했던 것이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림 설명. 칠판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경계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되고, 지상 경계는 담 등에서 표시가 되는데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가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는요. 그 밑에는 이제 기타 이제 경계와 관련된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토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토지를. 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이제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해요. 갑이 소유하는데 이 토지를 둘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분할할 수 있는 거죠.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둘로 분할해요. 일부를 한 필지만 팔려고 하면 먼저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분할하려면은요, 먼저 여기다가 실제 토지에는 어떻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 이런 식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필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런 식으로 분할하려고 하니까 분할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측량업자들이 오는 거죠. 측량업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점을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말뚝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여기 위치를. 그러니까 거리 측정해가지고요. 여기 위치를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분할을 위해서 측량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적점을 옮겨서 이렇게 착 연결시키면은 분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할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측량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측량을 한 다음에 분할하는 거죠. 실제 토지에는 말뚝만 박아져 있지 실제 토지에 금을 그어 놓진 않아요. 말뚝만 박아져 있고 이게 지상 경계점이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측량해서 지적공배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쭉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요 내용이요. 우리 책에서 다시 또 색칠되어 있는 밑으로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다 분할 이렇게 돼 있어요. 분할하려는 경우. 그래서 제목도 어떻습니까?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 자,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요, 지상 경계점에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요, 이 5가지 예 중에 하나를 내면서, 이런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옳은 문장으로 나와요.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5개가 있는데 이 5개 제외한 다른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경계점 표지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다 옳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관련돼서요 그냥 뭐 쭉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다 그냥 옳은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5가지 외의 것이 나와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다. 분할할 때는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오른쪽에서 43페이지 보시면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 분할합니다.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이 사람이 분할하려고 해요. 네, 분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가운데 건축물이 있으면요. 만약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요. 건축물이 걸리게 되잖아요. 걸리게 되죠. 이 건축물이 도대체 이제 100번지를 둘러 나누면은요.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되는데 그럼 이 건축물은 도대체 100번지에 있느냐, 100의 1번지에 있느냐 애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분할을 할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하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피해가지고 분할하는 거죠. 요렇게 분할하든 이렇게 피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안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도 매매를 하려면 한 필지 일부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려면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가 있어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요. 예를 위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원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익이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4가지가 있죠. 1, 2, 3, 4 해가지고요. 거기서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쓰세요. 공익 이렇게 쓰면 돼요. 공익.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요.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필요에서 분할할 때는 더 큰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자 2, 3, 4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공사업,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공공사업. 공익적 필요죠. 뒤에 있는 그 지목들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지목을 보면은요, 다 공공사업이에요. 학교,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개인적 이익이 아니죠. 다 공익적 사업이에요. 자, 공공사업.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사업.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 도시개발사업도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죠. 공법 시간에 배운다. 뭐예요? 공익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죠. 그것도 공익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또 뒤에 보시면 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기 힘들면은 그냥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다 기억하기 힘들다. 그럼 공익사업이라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걸리게 할 수 없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이제 외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확정 판결 이렇게 돼 있죠. 확정 판결.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건축물을 걸리게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걸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확정 판결의 대표적인 예는요. 옆에다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도 가끔 배우긴 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쓰면 돼요. 확정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죠. 자, 한 필지가 있는데요. 갑을병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의 지분이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마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서요. 갑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가 을이나 병의 허락, 동의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게 되면요. 토지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 동의도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비록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요. 내 토지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을이나 병은요. 갑한테 이 건물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해라.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요. 토지 자체의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전원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을병은 철거해라.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을병이 철거를 청구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하자.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분할하자라고 해요. 분할하자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3대 1대 1로 분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갑이 소유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을이, 이 부분이 병이 소유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갑은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한가운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을병이 철거하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분할하자라고 합니다. 자, 분할하자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건물을 피해서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갑이 갖고, 이건 을이 갖고, 이건 병이 갖고. 을병이 이렇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귀퉁이로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난 이렇게는 절대 합의 못 하겠다. 끝까지 우기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는 분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합의에서 분할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요. 합의에서 이걸 걸리게 하면 갑이 반대할 것이고 안 걸리자니 을병이 반대를 하겠죠. 결국 이 사람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법원에 가서 분할하려고 했더니 건물을 피해가지고 분할하려고 했더니 을병에게 너무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을병의 동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지은 건물 아니냐 해가지고요. 야, 안 돼.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여기 갑 갖고 여기 을 갖고 여기 병 갖고 이렇게 분할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어떻습니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철거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 판결이에요. 이렇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령 위에 있는 거요, 4번을 한번 읽어보죠. 색칠되어 있는 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다 원칙이에요. 이게. 소유권 이제나 매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걸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1, 2, 3이 있는데요. 이 2호에 있는 거, 또 3호에 있는 거 있죠. 3호를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 뭐예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밑에 네 가지가 1, 2, 3, 4로 나오고 있어요.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분할하려고 할 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틀린 거죠. 이럴 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이 약간 좀 틀리게 나오면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에서요,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읽었죠. 지상경계 이제 표시는 이제 담이나 둑 이런 것에서 표시가 된다는 거죠. 2번은 넘어가시고요. 3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없습니까? 네모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면적 경계의 좌표를 새롭게 정하는 측량,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 경계는요, 경계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요, 우리가 보죠. 원래 이 토지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는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 토지를요, 사업이 다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게 경계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와 다르게 완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를 등록할 때 계획도대로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완공된 현상, 지금 현재 상태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죠.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요. 실제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등록을 하되, 다만 사전에 미리, 야, 계획도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네. 너희들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어? 우리 이렇게 등록하려고 할 텐데 뭐 너희들 잘못된 거 있냐? 할 말 있냐? 라고 해서요, 미리 통지는 하도록 합니다. 통지는. 그래서 통지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등록하고요. 이렇게 등록하려고 했더니, 아, 우리가 실수했다. 잠깐만 스톱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사업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자,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여기다 동그라미 줄 그시고요.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 계획도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르면은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는 하라. 그래서 계획대로가 아니라 현황대로. 다만 미리 통지는 하라는 거죠. 자, 4번 있는데요. 4번은 경계를 정할 때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합병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합병 시간 하는데요. 자, 분할할 때는요. 자, 보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자, 분할할 때는요, 저희 거리 측정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 측정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분할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합니다.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할 때 경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말소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병은 측량할 필요 없이 말소하면 되는데, 분할에 있어서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다 측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도 측량을 하고, 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내용이에요. 뭐 등록, 전환, 분할 다 측량을 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합병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합병 시간에 다시 합니다. 뒤에서 다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마지막 내용인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 분할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이 토지를요.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분할을 해서요. 분할해서 토지가 있는데 분할해서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면서요. 이 토지는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여기다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이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한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흐르면요. 이제 갑이 사망을 했어요. 이 토지는. 그래서 여기는 A가 상속을 하고 여기는 을이 사망해서 B가 상속을 했습니다.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이건 B가 소유해요. 근데 30년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게 박아놨던 말뚝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풀밖에 없습니다.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A랑 B랑요.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겨요. A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 정확한 경계를 다시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도면에 등록되는 이 경계점을 거꾸로 지상에 복원을 하면 되겠죠. 복원을 하면은 이제 지상 경계를 찾아내겠죠. 자,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점을요, 다시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우리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다시 합니다. 그럼 이거 측량을 해야 돼, 측량을. 다시 이거 이제 도면 들고 가가지고 이 점을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은 이렇게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측량을 하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요. 처음에 만약에 여기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했을 때요. 이것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미리 사진 같은 거 찍어 놓고 해놓으면은 우리가 굳이 경계복원 측량을 하지 않아도요. 이 점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면. 자, 그래서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요. 이 지상 경계점이죠. 나중에 이것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이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 지상 경계점이죠, 이것은. 지상 경계점에 관한 이 정보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지상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새롭게 경계를 설치하는 경우 분할 등을 통해서 뭐 신규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경계를 정하게 되면은 이 지상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45페이지 거기에 색칠되어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이동은요.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분할 지상 경계를 정해지는 것은 분할할 때도 정해질 것이고 신규 등록할 때도 경계를 정할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지상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경우.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이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라는 거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지적 공부는 아니고 지적에 관련된 부수장부에 해당됩니다. 부수장부.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두 문자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 등록되지 않는 거. 밑에 보니까 기출문제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요. 두 문자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두 문자로 외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소지섭이라는 배우 있죠? 잘생기고 멋진 이제 배우가 있어요. 소지섭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좀 지저분하지만은 여러분이 두 문자로 좀 외우셔야 돼요. 뭐 안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외우면 맞는 거죠. 그래서 소지 이렇게 시작해서요. 소지섭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서 제가 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8개나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혼자 계시니까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제 점 찍으면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상상을 해서라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보죠. 여기서요. 모든 토지에 대한 어떤 장부는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지 장부냐.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몇 번지 토지의 지상경계점 등록부냐. 그러면 우리의 토지의 특정은 소재 지번에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소는 소재를 의미해요. 지는 지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토지가 이제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 소유자 이런 거 아닙니다. 소유자는 상관없어요. 소유자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담는 것이니까 소유자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좌는요, 우리가 계속 지적법을 읽다 보면은요, 좌로 시작되는 거는 좌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은 좌표도 또 등록을 하고요. 자, 지가 두 개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뭐겠어요? 지목이 되겠죠. 지목. 자, 그 다음에 종은요, 이 경계점 표지를 여기다 설치했으면 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예요. 종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계점 표지라 위치가 되겠죠. 위치. 우리는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은 이 경계점 표지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종류도 적고 위치도 적고요. 근데 위치를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글로 쓰다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설명도예요. 위치에 대한 설명도. 근데 그림을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놔요. 사진 파일.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죠. 자, 책을 통해서 보죠. 자, 1번 보시면 소재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번 있죠. 3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점 좌표도 등록한다. 그 다음에 6번을 먼저 보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자,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공부상 지목을 적는데 실제하고 공부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경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토지 이용 지목까지 다 등록합니다.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지목까지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그 다음에 4번에 설명도. 그 다음에 5번에 사진 파일.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적법은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요. 웬만하면 다 이해를 통해서 해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암기하는 것은요. 지금은 암기해도 양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불명확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몇 개 사용을 합니다. 두 문자 8가지니까 이렇게 두 문자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와 관련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모두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